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장혜서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AWS의 솔루션 또는 AWS가 지금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ESG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ESG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콘텐츠들은 총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ESG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트렌드를 설명드릴 건데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트렌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ESG가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동영상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저와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 ESG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하나의 필러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필러란 표현을 썼는데 왜 필러란 표현을 쓰냐면 현재 ESG에 대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평가 프레임으로 사용되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MSCI라고 부르는데 그 MSCI에서는 ESG를 필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바이러먼트 필러에 대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소셜, 거버넌스 이렇게 3개에 대한 필러에 설명드릴 건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제가 주로 ES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실제 구축할 때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걸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소셜이나 거버넌스 설명드릴 때부터는 아키텍처나 솔루션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설명하는 뷰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EBS에서 방송된 방송 콘텐츠를 잠시 준비해왔는데요. 그 콘텐츠를 보신 다음에 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장들이 전한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ESG죠.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핵심 키워드가 된 ESG는 단지 키워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ESG 전략을 위해서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실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또 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습니다.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ESG 각각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기존의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이런 숫자만 보고 재무적인 요소들만 보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을 보면은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를 투자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고 지배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얼마나 이 사회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되는 회사는 나중에도 계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영업이익이 확 꺾이거나 매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같이 평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게 바로 ESG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ESG는 앞으로 21세기 비즈니스의 향방을 가를 척도이자 전 세계적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분야의 주요 테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뉴스나 고발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인권 문제, 근로자의 안전, 보건 문제, 직원 채용이나 직장 생활에서 인종, 출신지, 성별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직장, 기업 환경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에서는 이 사회가 실제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 역할을 하는지 임원의 보수가 적정한지 뇌물이나 부패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든요. 그때 투표를 할 때 예를 들어 CEO의 월급이 근로자들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러면 반대. 그리고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써요. 이게 너무나 지나친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뇌물이나 부패 문제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있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회하고 그리고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방송 콘텐츠 잘 보셨습니까? 방송 콘텐츠에 있는 연사께서 설명하셨지만 ESG는 결국은 기업들이 ESG라고 하는 그런 디팩토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그 실천들을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ESG라고 하는 디팩토 같은 것들을 회사에 적용하고 기업에 도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입된 것들의 지속 가능성, 즉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방송 내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방송 콘텐츠에서 보신 바와 같이 ESG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담론을 담아놓은 프레임워크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MSCI입니다. MSCI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뱅크죠. 투자뱅크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이고요. 정확하게는 그 모건 스탠리의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자회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재 MSCI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로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모든 로우 데이터가 기업에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또는 공장 같은 또는 팩토리와 같은 또는 플랜트와 같은 설비에서 취급되는 그런 데이터들 전체 데이터가 취합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취합된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로우 데이터는 보통 저희 AWS 같은 시스템 안에서는 현재는 S3와 같은 그런 버켓 서비스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런 솔루션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로우 데이터가 수합이 되면 그 로우 데이터들은 environment 부분, 소셜 부분, 거버넌스 부분 세 개의 부분으로 데이터가 취합되거나 분류가 됩니다. 그 세 개의 영역으로 취합 및 분류가 된 데이터들은 몇 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스코어링 체계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취합된 점수에 의해서 AAA 또는 AAA 이런 식으로 총 7단계의 레이팅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기업이 ESG를 얼마나 내재화했고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척도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는 그런 ESG의 프레임워크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ESG 영역 또는 필러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우존스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약 100년 동안 등재됐던 대표적인 회사가 엑슨모빌인데 이 엑슨모빌이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ESG에 대한 어떤 회사의 내재화 또는 플랜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엑슨모빌이라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좀 주식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에서도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또는 이러한 영향의 압박으로 다우존스 지수에서 누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대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애플 또는 테슬라 같은 업체인데요. 보통 이런 업체들을 빅테크라고 하죠. 물론 자랑스럽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AWS도 그런 대표적인 빅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셜의 분야인데요. 앞에 방송 콘텐츠에서 보신 연사가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소셜 분야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공정성,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국내에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몇 개의 중요한 또는 치명적인 사건 때문에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 때문에 중대재해법이라는 것을 공표를 했고요. 내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버넌스의 영역인데요. 경영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핵심 주주하고 그 좀비서까지 사회적 책임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럼 결국 ESG를 다 통합하게 되면 어떤 키워드에 도착하게 되냐 하면 결국은 투명성, 공정성 이 두 가지에 귀결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ESG 영역별로 말씀드린 것들이 각 필러별로 주제와 키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럼 결국은 그런 ESG의 필러들이 실제 시스템을 구축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프레임워크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입수하고 그 입수된 로우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AWS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로우 데이터를 수입할 수 있는 또는 로우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체계, 그걸 보통 저희가 데이터 인제스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인제스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데이터에 빠져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데이터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만큼 쌓여있는지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영역을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일정하게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을 돌리든 아니면 빅데이터 체계 돌리든 해서 뭔가 분류하고 또는 AI를 학습하고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모델 트레이닝 또는 트레이닝 모델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모델 서빙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오퍼레이션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런 AI 모델들이 작동하고 있을 때 그런 작동되는 모델들이 우리가 애초에 기대하는 것만큼 스코어를 내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IT와 OT 데이터가 컨버전트된 그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집이 돼야 되고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체계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모두가 다 IT, OT 컨버전트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보통 데이터 매니지먼트 체계에 의해서 잘 관리, 수집, 정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그러한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맨 위에 있는 레이어와 같이 데이터 어널리틱 또는 AI 모델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아키텍처 또는 이 레이아웃이 제가 오늘 설명드려야 하는 ESG를 구축하는 시스템들의 공통적인 아키텍처 또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설명드릴 environment 케이스나 social, governance 케이스 모두 다 이와 똑같은 시스템 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뷰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의 장에서는 제가 시스템 뷰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AWS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게 될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이런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나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인 솔루션에 대한 이름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신 조금 더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최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우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로우 데이터가 수집된 것이 데이터 인제스션이라고 하는 체계에 의해서 수집이 돼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그때 파이어호스와 같은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데이터 스트리밍 솔루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있는 데이터가 특정한 곳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때 보통 저희가 S3 같은 그런 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실제 시계열상의 데이터도 있고 또는 MES, ERP, CRM 같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온 데이터도 있고 또는 전류, 전압과 같은 OT 데이터에서 온 아날로그적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저희가 시계열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도 집어넣기 때문에 보통 이 안에 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다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S3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보통 저희가 아테네 같은 이런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쿼리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영역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아테네 같은 것들을 가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AI나 딥러닝 또는 비전을 이용한 머신 처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우측에 있는 바와 같이 퀵사이트라든가 비전 또는 레코그니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이미지 처리에 필요한 좀 사용자 특화되어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세이즈메이커라는 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델링 되고 어떤 스코어를 만들고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면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퀵사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그럼 이걸 결국 다시 한번 다이제스트하면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가 입수되는 그런 솔루션 또는 서비스가 있고요. 입수된 데이터를 저장 또는 쿼리를 위한 정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저장의 미디어 스토리 서비스가 있고요. 저장된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서비스가 있고 분석하는 것도
프라이빗된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의 프로프라이어티한 모델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AIML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프라이빗한 소스를 사용할 것인지 네, 이렇게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ESG 영역 모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키텍처, 이러한 솔루션 사용하는 것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 다음 장부터는 제가 이 반복되는 설명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1장에서 ESG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Environment 필러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를 잘 설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레퍼런스 프레임워크이 MSCI라고 말씀드렸는데요. MSCI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ESG라고 하는 3개의 필러가 있고 그 안에 10개의 테마 그리고 33개 또는 36개의 키 이슈가 있는데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바이러먼트 필러의 가장 대표적인 키 이슈라고 한다면 지금 보신 이 6개라고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방송 콘텐츠에도 나왔었지만 현재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이 넷제로, 즉 탄소 배출 제로화 또는 탄소 중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사례로 물 부족의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손을 보통 닦고 나오실 텐데요. 지금의 대부분의 큰 빌딩에서는 손을 닦을 때 물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그 물에 공기압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물에 손에 와닿는 물의 양은 적으면서도 손에 느껴지는 물의 압박감, 감도 또는 양은 많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실제로 공기와 물을 섞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G의 환경 중에 ESG의 대처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 또는 배기물질의 최소화 또는 최적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ESG의 첫 번째인 이 환경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 유해물질 배출 저감 또는 유해물질 저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의 키 이슈로 포장재의 또는 폐기물의 최소화가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저의 방송 콘텐츠에 이어서 제 뒤에서 설명해 주실 저희 김현지님의 콘텐츠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콘텐츠로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뉴어블 에너지의 공통점이 태양 또는 풍력, 수력처럼 뭔가 사람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아니고 자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하고자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공통점이고요. 마지막 6번째가 친환경 기술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유해물질 저감 또는 배출물 저감하는 거는 그러한 기술 서비스들이 결국은 친환경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장에서 그런 ESG에 대한 또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설명드려야 하는 인바이러먼트 영역에 대해서 6개의 키 이슈에 설명을 드렸고요. 6개의 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아이트긴 기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난 아이트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이 인바이러먼트를 위한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우선은 난 IT를 이용한 그러한 사례를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도 역시도 제가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좀 준비했고요. 이 콘텐츠를 보시고 나서 제가 몇 개의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쓰레기 생각 얼마나 하루 종일 합니다. 출근할 때도 하고요. 일할 때는 물론 더 많이 하고요. 밥 먹을 때도 문득문득 귀금속이 들었다. 추출하면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가끔은 금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재활용, 매립 제로, 고부가 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재활용, 소각, 중화, 매립 이렇게 4가지가 처리 방법인데요. 가장 환경적으로 유해한 처리 방법은 매립입니다.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 19년 기준으로 3가지 있었습니다. 구리 슬러지, EMC, CV 분진이라고. 지금 21년 6월 기준으로는 매립장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없습니다. 1도 없나요? 네, 한 톨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구리 슬러지라고 반도체 생산함에 있어서 이 필연적으로 폐수가 발생하는데요. 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걸 저희가 슬러지라고 부릅니다. 무기 슬러지 같은 경우는 전량 그 시멘트 업체에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700에서 800톤 정도 발생합니다. 양옆으로 눌러 짠 모양이죠. 짜고 나서 밑으로 이렇게 똑 떨어져요. 구리 슬러지 같은 경우는 구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해성 있는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슬러지가 들어가서 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온화를 만들고 여기 틀 같은 데에다가 구리 샘물 이렇게 와서 이 빨갛게 굳혀지고 다 굳어지면 이런 형태로 구리 슬러지가 2%의 구리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추출해서 대략 1년에 한 20에서 30톤 정도의 괴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료값이 많이 올라서 키로당 몇천 원 단위로 판매를 하거든요. 핸드폰 뒷면 보시면 까보시면 막 이렇게 회로 같은 거 있잖아요. EMC라고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이 회로를 보호하는 보호 소재, 플라스틱 보호 소재입니다. 열 경화성 소재다 보니까 불에 소각되지도 않고 재활용처도 어려운데요. 파분쇄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완료했고요. 재활용 전환에 두 번째 성공하고 마지막으로 CV 분진이라고 하는데요. 청정도가 99.99 뭐 이렇게 엄청 먼지 한 톨 없이 관리가 되려면 필터가 있거든요. 그 먼지들을 저희가 재활용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먼지니까 먼지를 뭘로 재활용하겠어요. 근데 환경안전연구소라는 데서 분석해보니 먼지에 귀금속이 들었다. 유가금속 추출한다는 분진이 이 분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서 이제 뭐 희귀금속들을 추출하는 기술들을 장장 1년간 개발을 해서 올해 4월에 성공했습니다. 분석할 때마다 조금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뭐 이산화규소, 텅스텐, 티타늄도 있었고 가끔은 금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먼지까지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최초로 땅에 묻는 폐기물을 없애서 저희가 자랑 많이 하거든요. 저희 땅에 묻는 게 없습니다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성과들이 기사화도 많이 되는데 UL 매립제로 인증해서 재활용률이 99.5% 이상일 때 부여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 등급을 기흥화성 평택사업장이 추가로 취득을 했고 하루에 쓰레기 생각 얼마나 하루 종일 합니다. 출근할 때도 하고요. 일할 때는 물론 더 많이 하고요. 밥 먹을 때도 문득문득 잔반이 나오면 잔반 처리 생각도 하고 이제 쓰레기는 웬만하면 더러워 보이지도 않고요. 좋은 방법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총 통합해서 96%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고요. 기술이 부족해서 불로 태우거나 다른 식으로 처리하는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재활용을 전환해서 재활용률 100%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랑 비슷한 규모로 또 고부가 같이 재활용을 하려는 또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서 약간 스포 없어요? 스포요? 이게 특허를 받은 거라 스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환경에서 제로화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환경인들의 목표랄까. 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가장 안 좋은 처리 방식이 매립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뭔가 기화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분해를 통해서 조금 더 덜 해로운 물질로 바꿀 수가 있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일단 랜드필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매립을 하게 되면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땅속에 묻힌 것이 자연 분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10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방식이 매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도 그러한 매립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로 있던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릴 이 내용은 저희 AWS에서 제가 PM으로 직접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사례인데요.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례는 SK 에코플랜트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오랜 동안 디스커버리 워크샵 또는 고객 면담을 통해서 지금 기사에 보시는 바와 같이 AI를 이용한 그런 디지털 소각장을 구축하는 솔루션을 하게 됐고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질소산화물 또는 일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배출 물질을 줄이고 또 여기 소각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최소화해서 궁극적인 에코에 대한 서스테이너블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 소각장 사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서 최근에 ESG를 강조하신 그런 SK그룹 또는 SK에코플랜트가 최근에 채권을 발행하셨는데 그런 채권이 조기에 마감되는 그런 효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ESG가 앞에 있던 방송 콘텐츠에서는 비재무적에 대한 효과에 대한 측정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ESG는 비재무적인 데만 그치지 않고 재무적인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SK 에코플랜트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 쓰레기 또는 산업 폐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스팀들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데요. 이게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어서 이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짧게 보시고 나서 제가 그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시죠. 울산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기업체에 공급했더니 10년 동안 672억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시 재정 수익도 확보하고 기업체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성암 쓰레기 소각장 스팀 생산 시설입니다.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폐열로 스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스팀은 첫 해인 지난 2008년에 3만 6천 톤을 생산했으나 지난 2013년부터는 연간 32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스팀은 파이프관을 통해서 인근 기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업체 4곳에 공급한 스팀은 244만 5천 톤, 금액으로 666억 5천만 원입니다. 5년 전부터는 매년 100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싼 값에 스팀을 공급받아 제품 생산 공정에 활용하면서 매년 60억 원의 생산 원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스팀을 공급받아 우리 시와 기업이 상생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기업체 한 곳에 추가로 스팀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폐열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다시 사용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뉴스클립 잘 보셨습니까? 이 뉴스클립에서도 좀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뉴스 화면에 나오셨던 그런 장면들과 비슷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 레이아웃을 보고 제가 디테일한 설명들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소각장, 이게 산업 폐기물이든 또는 생활 쓰레기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암롤이라고 하는 아마 주변에 청소차 지나가신 거 보면 청소차에 지붕이 덮여 있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보셨을 텐데 그걸 암롤이라고 합니다. 그 암롤에 쓰레기가 수집이 되면 수집된 쓰레기를 또는 폐기물을 쓰레기 저장소에 덤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를 피트라고 부르고요. 이 피트에 저장이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레인이 그걸 집어서 소각로가 있는 곳에 공급하게 되는데 그 공급하는 것을 호퍼라고 부릅니다. 그럼 호퍼에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호퍼에 투입된 쓰레기가 바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영역에서 소각되도록 대기를 하는데 그런 대기하는 곳에서 역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호퍼가 있는 부분에는 이중으로 개폐 장치가 있어서 화재가 역으로 발생하는 백파이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비에서도 똑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백파이어 방지하는 그 개폐 장치가 있고요. 그 안에 연소실에 들어가게 되면 연소가 위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계속 밑으로 내려주기 위한 그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쓰레기가 소각되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고 스팀도 발생하고 매연도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처럼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와 같이 거기서 발생한 열 또는 화염이 보일러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물을 데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물이 데워지면 그 물을 온수 또는 스팀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으로 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열 또는 스팀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했던 곳은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연소실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배출 물질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타고 남은 재가 있고 또 하나는 연소돼서 나온 매음 또는 그 배기 물질이 있는데 바닥에서 쌓여 있는 재를 저희가 바닥재라고 부르고요. 이 바닥재는 보통 다른 외부 기관에 수탁을 해서 매립을 하도록 하는데 앞에서 있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이 폐기물 처리 방식 중에 가장 안 좋은 방식이 매립이어서 이 바닥재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가 이번 에코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소 최적화를 통해서 보일러의 연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첫 번째 고울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닥에 매립되는 매립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바닥재 자체를 저감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배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각로 플랜트에 있는 각각의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나는 PLC와 같이 전통적으로 그 팩토리 또는 플랜트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수집 채널을 통해서 수집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센서나 새로운 IoT 센서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 취득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에 다 수집 또는 정제해주고 그 수집된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ML 모델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고를 달성하는 전문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현하고 있는 그런 모터 설비들 또는 유도 전동기 설비들의 수명을 예측하고 또는 예지 보존할 것인가 하는 모델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비전을 통해서 그런 화염이나 또는 연료의 성상을 식별해서 어떻게 해야 이 보일러의 연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전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염 이미지를 원래는 저희가 적외선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적외선 카메라가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이걸 다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적외선 이미지가 아닌 원래의 CCTV 이미지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적외선 이미지화해서 보일러의 효율을 측정하는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현재 플랜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바이러먼트 영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SCI에서는 키 이슈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셜 영역에서의 키 이슈는 보건 안전, 제품의 안전이나 품질 또는 공급망의 근로 기준 또는 개인정보, 자원 조달 또는 통신, 금융,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보통 소셜의 키 이슈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좌에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이고 공정성,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통신, 금융, 헬스케어의 접근성이란 용어를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영역에 이러한 서비스에 공정하게 또는 평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영역이 소셜의 중요한 필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결국 우리가 누군가가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누군가 서비스를 사용할 텐데 그러한 과정들, 즉 공급망이라는 기준 안에서 그 안에 제공되는 그런 근로들이 얼마나 페어하게 제공되고 있고 그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이 소셜의 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소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모두의 안전이어서 저희가 ESG에서 이 소셜에 대한 SA 프로젝트 할 때는 대부분 작업자의 안전 또는 작업 현장의 안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셜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작업자의 안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저희 AWS에서 이러한 영역의 캠페인을 또는 그런 서비스를 PPE 탐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PPE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우리말로는 개인보호 장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개인보호 장구를 탐지하는 영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어떻게 이런 것들을 탐지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랜트 또는 기업 또는 작업 환경으로부터 로우 데이터를 입수하는데 그 입수된 데이터들 중에는 비전 데이터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런 비전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IoT 센서나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런 비전 데이터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런 비전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비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프레빌트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식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프레빌트라고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안전모, 마스크 또는 안전장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학습을 시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 프레빌트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레코그니션 같은 거 쓰였는데요. 저희가 이때 사용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안전모 탐지를 했던 확률은 97%.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97%를 탐지했던 것 중에 실제로 안전모 착용을 맞췄던 것들은 96%의 신뢰성이니까 대부분 이 두 개의 비율을 곱해보면 약 95% 이상의 접근률을 가지고 저희가 안전모 탐지했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그 개인 전염성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크 탐지를 하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탐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옷깃과 중복되는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가 아닌 다른 대체 물질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탐지는 좀 떨어지는데요. 저희가 마스크 탐지에 대한 확률은 98.8%, 약 99% 가깝게 탐지를 하지만 실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적중률은 약 83.5% 정도로 적중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이 마스크 대형 물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대형 물질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더 늘려서 마스크 착용 적중률을 높이도록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갑 탐지인데요. 이것도 안전모처럼 탐지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피부색이나 또는 톤하고도 좀 대비되는 면이 있어서 탐지가 좀 용이한데요. 어쨌든 장갑 탐지율은 98.8%, 대략 이것도 99% 가까이 탐지를 하고 있고요. 그 99%의 탐지율 가운데 적중률은 약 95% 가까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어떤 고객사인데요. 제가 이 고객 사례를 설명드리면 너무나 유니크한 사례여서 고객사명이 오픈될 수 있어서 제가 아이디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중에 포즈넷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포즈넷을 이용하면 사람이 취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위험한 영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의 행동이나 또는 그 결과물 또는 작업하는 시퀀스들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담당 리스크 매니저에게 미리 얼럿을 주거나 또는 현장에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에게 알럿을 주어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 상황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것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젝트를 현재 고객과 논의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논의 또 협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AWS는 프로젝트를 런칭하기 전에 디스커버리 워크숍이라고 하고 있고 그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통해서 솔루셔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통 SOW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협의에 있던 논의라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할 ESG의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인 거버넌스 필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 거버넌스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원래 행동주의 펀드나 또는 UN PRI 또는 MSCI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가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일반 기업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키 이슈들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버넌스 필러 역시도 다른 필러와 마찬가지로 키 이슈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키 이슈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6개의 키 이슈들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배 및 책임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 회계, 세 번째는 그런 기업의 재무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회가 독립성하고 얼마나 잘 독립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키 이슈가 임직원 보수인데 아까 방송 콘텐츠에도 보셨지만 이 임직원 보수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 회사의 또는 기업의 임직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또는 지나치게 낮을 경우 거기에 시장 가격을 적용해서 독립적으로 임원 보수에 대한 거절을 하거나 또는 승인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임직원 보수 또는 이사회 독립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기업 윤리와 세무 투명성인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6개의 키 이슈들을 잘 보시면 결국 이야기하려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업이 잘 클리어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그러한 기업이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업 윤리가 잘 지켜지고 그게 얼마나 투명하게 또는 비저빌리티가 확보된 상태로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 거버넌스 필러의 키 이슈인데요. 제가 이 뒤에 설명드릴 대표적인 케이스도 방산 영역에서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 한 회사입니다. 네, 탈레스는 기존에 한국에서 어느 다른 대기업과 합작을 맺어서 그 그룹명 탈레스란 이름으로 국방사업에 전념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탈레스 같은 데에서 뭔가 국방 관련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 또는 그 프로덕트를 실제로 서비스했을 때 과연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과 서비스가 원래 회사가 제공해주는 규정들에 대해서 또는 스펙에 대해서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가가 몹시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또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행기나 전투에 들어가는 자재들 중에는 카본처럼 매우 독특한 소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를 저희가 보통 시효성 자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효성 자재들은 상온에 노출된 뒤로부터 몇 시간 이내 또는 상온은 몇 도까지만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품을 이용해서 뭔가 비행기 동체를 만들거나 날개를 만들거나 할 때는 공정한 과정 중에 언제 반출됐고 언제 공정에 투입이 됐고 그 온도가 뭐였는지 실제 그 IT 환경들을 다 레코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 규정에 대한 준수성이라고 하는데요. 탈레스에서는 저희 AWS의 오딘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한 과정 중에 혹시나 모를 데이터에 에미션은 없었는지 또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해는 없는지 또는 데이터의 인위적인 변형은 없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 규정 준수성 점검이라고 하고요. 이런 규정 준수성 점검에 의해서 결국은 AWS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어떻게 매니지드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이 거버넌스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 재밌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어떤 그림의 한 터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보신 바와 같이 ESG는 실제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컨설팅을 해보면 무엇이 어려웠냐면 ESG라고 하는 그런 개념 영역에 있어서 실제 IT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지 실제로 ESG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기업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주요 영역들 중에 예컨대 인바이러먼트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에코였고 결국은 에코에 대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넷제로 또는 탄소 중립 또는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거였고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표적인 케이스는 소각장을 디지털화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탄소 배출 물질을 저감하거나 바닥재를 저감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제 이후에 하신 세션에서는 그러한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절감해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절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소션 같은 경우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영역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구 또는 두 번째로는 작업자가 하는 행위에 대한 안정성을 AIML로 예측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셜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스펙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그것들이 규격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준수성 점검해주는 그런 서비스 이 세 가지 것들이 보통 AWS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ESG에 대한 전반적인 케이스 스터디 설명드렸고요. 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